영화 재밌으셨어요? 네. 이 영화에서 어떤 한 주제를 뽑아서 한 20분 정도 같이 얘기 나눌게요. 자,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 2006년 작품인데요. 이거 찾아보니까 예전 영화를 리메이크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흥행은 못했지만 저도 우연하게 이 영화를 이제 봤는데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외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강의입니다. 제 영화 주인공 이름은 조지아 버드죠.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름이 버드잖아요. 그래서 버드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버드는 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짜 그 버드인가? 그랬더니 철자를 하나를 바꿨어요. B-I-R-D가 아니라 B-Y. 그래서 어쨌든 감독이 뭔가 조지아 버드가 그동안은 병 진단, 이제 오진이었지만 그걸 받기 전에는 굉장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대부분 우리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견디고 참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램핑턴 병이라는 오진을 받으면서 진짜 자신의 삶을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주인공 이름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영화 중에 한 장면이죠. 그 베이스 점프를 하고 나서 이제 나왔던 장면이에요. 필리페라는 이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는 역대 고객 중 가장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삶의 매 순간을 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실존주의자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실존주의자.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는 영화에서는 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좀 이야기해 볼 게 바로 좀 실존주의에 대한 겁니다. 자, 실존이란 뭐냐? 뭐 실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 것이 바로 실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리고 과거를 되짚고 미래를 준비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또 논리보다는 내 경험 추상적인 어떤 모호한 것보다는 분명하게 내가 현재에서 살아가는 그 느낌 그리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객관이 아닌 주관을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이 실존을 얘기를 하자면 본질과 좀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10,000원짜리가 있죠. 이 10,000원짜리의 본질은 제가 갖고 있거나 여러분이 갖고 계시거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이 10,000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더라도 물론 거기서는 뭐 우리나라 돈을 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10,000원은 여러분 식사비는 다 내셨잖아요. 그냥 한 끼 식사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환전이 돼서 아프리카로 간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 10,000원은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똑같지만 이 돈의 실존은 다르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그냥 10,000원짜리야. 생각해봐, 10,000원짜리야. 그런데 이 10,000원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10,000원이 없어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거를 하지 못했을 때 이 10,000원을 볼 때의 감정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실존이라는 거는 본질과 비교해서 우리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고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존이라고 하는데요.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질이 바로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거를 되짚고 미래를 준비하고 객관성을 띠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 굉장히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이제 TV 요리사, 이 라가세라는 이 요리사의 요리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막 따라하죠. 근데 처음에 이 라가세라는 요리사가 이제 장난을 쳐요. 그래서 뭐 연기가 솟아야 되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뿌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지아 버드도 떨면서 조금 뿌려요. 그런데 이제 이 라가세라는 요리사가 아니면 확 부어버리세요 라고 할 때 이제 조지아 버드는 웃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 뿌리고 있습니다. 조지아 버드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아끼고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잘 살고, 마치 그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현재 뭔가를 내 감정대로 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조지아 버드도 그 삶의 현실에서 잘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틀을 이 라가세라는 사람이 깨버리라 그랬을 때 조지아 버드는 그 틀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기름이 비싼 기름이라면 이거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내가 다음에 필요할 때 못 쓰잖아요. 그렇죠? 자, 실존에 대해서 좀만 더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이 실존주의가 나왔던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어떤 이제 문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 만세를 외치게 되는 계몽주의 이후로 세상이 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세시대 때 어떤 종교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학문도 발전하고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어떤 기계적인 과학적인 모든 발전을 하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모두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환상을 품었습니다. 이때 많이 나왔던 게 유토피아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랑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거를 해결하면 문제가 더 나아질 것 같고 삶의 문제도 나아지고 사회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런데 모두가 행복할 것 같고 모두가 행복을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소외와 무관심에 빠져 있다, 공포와 절망, 불안과 우울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발전하고 모두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쌓여 있을 때 여전히 그 속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렇겠다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래 우리도 언젠가 죽을 수 있어, 그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잠깐 느낌을 갖지만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폴 틸링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주제 가운데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존의 문제들을 외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일상적인 삶의 주제를 외면하면 누구나 알게 되는 인간의 실존 문제의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지아 버드는 3주 후, 4주 후에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3주와 4주 동안은 안 죽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강의를 끝나고 같이 식사하러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식사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죄송해요, 차가 우리 쪽으로, 우리가 또 가는 길이 차가 이렇게 가는 길이야. 이렇게 차랑 이제 마주로 가잖아요. 그때 차가 급발진이 돼서 우리를 쳤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저와 함께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외면합니다. 또 인간은요, 함께하는 것 같지만 특히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곳 안에서 인구 밀도가 높게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독감, 고립감.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많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뭐 기름을 이렇게 붓는 장면에서도 그렇죠. 뒤에 보시면 좀 이따가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릴 텐데 조지 버드가 나중에는요 자유롭게 확 버버립니다. 그리고 조지 버드의 삶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쵸, 뭐 제가 뭐 지금 법적으로 구속된 상태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자유 말고 경험적으로 진짜 자유로우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집단을 하시니까 집단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초반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면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소리를 질러도 되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요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자유. 근데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주제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외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의 한 분야인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으로부터 계승된 실존치료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실존의 문제를 직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평생이 외로움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대안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게 실존 치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실존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실존은 현재니까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몸은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상당 부분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산다는 게 뭐죠?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 속에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은요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뭐죠?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내가 앞으로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과거에 살거나 미래를 살기 때문에 현재를 자연스럽게 희생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버드가 했던 얘기가 있죠. 호텔에 와서 그 리셉션 데스크에서 직원이 검색할 때 천장을 봤어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사실은 조지 버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얻기지, 내 건강을 어떻게 챙기지 이거를 하느라고 현재를 살지 못하다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남아있는 삶의 몇 주간이라도 내가 현재를 살아야겠다 생각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었죠. 저 천장을 보고 감동받아서 온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직원이 뭐랍니까? 천장을 본 적도 없대요.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보상하려고 하고 미래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현재를 희생시키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과거는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는 오지 않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가족이랑 한 달 정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다 학교 뭐 체험학습. 근데 체험학습도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도 저도 모든 일을 다 놓고 이제 한 달 정도 여행을 갔어요. 그렇게 이제 여행을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제 삶에서 진짜 내가 앞으로 내가 왜 살지? 내가 살아있다는 건 어떤 의미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경험했던 때가 저한테는 어떤 장기간의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행을 좀 많이 경험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신혼여행 때 이제 우리 나중에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온 가족끼리 1년 정도 여행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여러분, 한 가족이 1년 여행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럼 준비해보자. 대략 한 20년 동안 준비를 하면은 가능하겠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20년은 너무 멀잖아. 물론 뭐 중간중간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게 장기 여행을 20년 동안 기다려 먹으니까 우리 결혼 10주년이 됐을 때 우리 한 달 정도 가보자. 그래서 신혼 때부터 이제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딱 10주년 때는 못 가고 작년에 이제 12주년 넘어서 이제 갔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한 달 동안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요? 너 돈 많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많구나. 사실은 한 달 동안 여행에 쓴 경비가 적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난 돈은 없어. 근데 어떻게 가? 이랬을 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내가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내 삶이 끝나버리거나 갑작스럽게 내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나면 내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때 난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미래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현재를 충실히 살고 싶어서 갔다 온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끼고 아껴서 대출도 갚고 탄탄한 미래를 준비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뭘 희생합니까? 현재를 희생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래도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현재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제가 심리학 공부를 처음 초반에 할 때 되게 처음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네, 그 누님이 이제 그분도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랑 나이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심리학 공부 초반 할 때는 뭐 이렇게 연락도 자주 하고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바빠져서 연락도 뜸해지게 됐는데 한 4년 전인가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번호가 이제 지우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만에 전화가 와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반갑게 누님 진짜 오랜만에 이러고 어떻게 잘 지내니까 누님도 선생님 잘 지내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6년 만에 갑자기 전화가 왔으면 그냥 단순하게 안부 전화는 아닐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안부를 묻다가 근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전화를 하신 거냐 그냥 생각나서냐 그랬더니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그랬더니 아는 소아과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들이야 몇 명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아과 의사는 그렇게 뭐 소개할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소아과 의사는 아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누님이 자기 둘째가, 근데 그때 이제 7살이었거든요.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져서 뇌사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병원에 있기는 한데 이제 그 병원 의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원하시면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셔도 된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저뿐 아니라 다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뭐 아는 정보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되게 이제 마음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같은 나이인데 그때 우리 아이도 이제 7살짜리 둘째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7살짜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누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뭐 보호자도 면회가 하루에 1번, 2번밖에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면회 시간에 가서 아이 씻기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사진도 그리고 아이가 이제 건강했을 때 모습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진도 보내시고 아이의 상태도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제 뭐 기도해달라든지 응원해달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 다 뿌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매일마다 이제 그 누님의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가 한 2달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매일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나이가 어리고 라고 해서 나보다 늦게 가는 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해주는 건데. 집단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슬픔에 쌓여서 정말 슬퍼하기만 하기보다는 자책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보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죠.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이제 자기를 이제 좀 떨어져 살아서 자기를 좀 보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집단에 와서 막 울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한테 가야 됐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집단한테 이제 위로도 해주고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이 친구가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는 또 일상을 정신없이 사느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또 놓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위로는 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 부모님 오늘 돌아가시면 넌 또 어떻게 후회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부모님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좀 표현하고 소통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되게 당황해하고, 그런데 또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 12시에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면 저는 뭐 부모님께 전화를 한 통 꼭 할 거다, 아니면 부모님께 찾아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끝나자마자 식사비를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할까? 우리 부모님은 오늘 밤 12시에 혹은 내가 오늘 밤 12시에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월호 사건 벌어지고 나서 되게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아이들의 죽음 자체도 너무나 슬펐고 어떤 국가의 대응도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놓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아직 아이들이 인생의 꽃도 펴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의 인생의 꽃은 항상 20살이 넘어야 핀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게 견디라고 합니다. 참으라 그래요. 네가 더 좋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라고 말하잖아요. 과연 인생의 꽃이 20살에 피나요? 대학 가면 인생의 꽃이 피나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취직하면 인생의 꽃이 피나요? 결혼하면 인생의 꽃이 져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행복은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늘 죽음과 함께 산다면 실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상에서도 나왔죠? 셰프디데이가 말합니다. 이제 도미닉 왕자가 와서 만찬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관대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조그만 기름종지 그 스푼 안에 살면서 자기가 마치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군다. 크레이건처럼. 마치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자만하게, 뭔가 미래를 준비해서 자기가 그때 살아있을 것처럼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디디에가 말한 것처럼 조그만 기름 종지 한 스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러면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될 대로 살라는 거냐? 뭐, 엄밀히 말해서 포커스는요,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풍부하게 살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다릅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했으니까 그거를 보상하려고 현재를 사는 거는요, 내가 현재에 누릴 수 있는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 내가 주변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또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풍부하게 살아보자는 거죠. 이 마지막 얘기는 스피노자가 했다는 사람도 있고 스피노자가 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출처 불명의 얘기인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늘 결과를 향해서 살아가니까 어차피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뭐하러 사과나무를 심냐. 그런데 이 말은 사과나무의 결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과정 자체가 좋다면 사실은 사과나무를 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결과적이고 목적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아내랑 약속했던 결혼 20주년이 이제 8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돈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준비할 때 만약에 내가 그 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이 과정이 의미가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먼저 죽거나 혹은 뭐 우리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 여행이라는 걸 놓고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실존의 삶은 과정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쾌락적으로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실존주의자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호텔 직원들이 베이스 점프하고 나서 이제 그 필리페라는 직원이 그녀는 진정한 실존주의자라고 그랬을 때 군터라는 그 여자 직원이 뭐라 그랬죠?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기꾼. 같은 모습인데 실존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사기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 되게 자주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조시아 버드가 혼자 사색에 빠져있는 장면들이 되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요, 내 현재의 삶이 죽음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순간이 즐거울 수 있기는 하지만 쾌락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쾌락만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나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쾌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떤 그런 중독이라는 거에 빠져 있는 이제 분들이 진짜 자신의 삶의 실존을 마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실존주의자가 굉장히 순간 쾌락을 추구하는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에는 현재를 풍부하게 살자는 거지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거지 그냥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실존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꿈만 꾸지 말고 꿈을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조지아 버드가 랭킹턴 병에 오진이었지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했던 일이 뭡니까?
그 꿈꾸는 일들 책을 놓고 보면서 이제 술을 와인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뭐 큰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이런 일이 터졌군, 이런 식의 뉘앙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지 하버드가 기다렸던 거는 자신의 인생에 행복한 일이 터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참아왔는데 결국엔 나는 이러다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의 삶은 결국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조지 하버드처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넌 정말 운이 좋았어. 원하는 걸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3주, 4주 진단 받았으니까 죽음을 앞둔 지 열흘도 안 된 사람이 할 말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존의 삶을 며칠이라도 살았기 때문에 조지 하버드는 이렇게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넌 정말 운이 좋았어. 원하는 거를 더 얻었어요? 아니요. 원하는 걸 얻진 못했지만 나한테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일을 해보자. 그게 뭐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야.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 조지 하버드가 처음에 교회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노래에 집중해서 흥에 겨워서 노래를 했는데 조지 하버드는 혼자만이 세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지 하버드가 이제 백화점에서 이 시식 이걸 하고 있을 때 이제 에다미안이라는 중간관리자한테 좀 쿠사리를 먹고 위축이 돼서 혼자 이렇게 음식을 푸고 있었잖아요. 그때 숀이 와서 건드렸더니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 세상에 빠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도 못 보고 주변 환경도 못 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하버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결국에 실존의 삶이라는 거는 세상을 보는 거죠. 내 감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함께 살아가는 거.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뿌리라 그래도 조금 뿌렸는데 조지 하버드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과감하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현재에 충실하겠다,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꿈만 꾸지 말고 그것을 현실에서 도전해보자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은 오늘이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12시에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저녁 식사를 하시겠다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가서 저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안 되겠다, 진짜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면 나는 지금 여기서 낯선 사람들과 밥 먹고 하는 것보다 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겠다 싶다면 진심이에요. 환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시면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조지 하버드처럼 넌 정말 운이 좋았어. 원하는 걸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이라고 얘기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